창조적인 미래를 만드는 지식 강연 상상하라 이매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범입니다. 네, 이종훈 작가. 네, 혹시 뭐 동물 닮았다는 얘기 안 들어요? 많이 듣는데요. 네. 일단 저보다는 일단 김현욱 씨부터 보자면 약간 나? 고래 닮지 않으셨어요? 고래? 네. 아, 그 칭찬에 약하다는 고래. 그렇죠. 고래도 우아하고. 춤추게 하죠. 네. 우아하고 수염도 있고 넓은 바다를 헤엄치는 바다의 왕 고래. 일단 술도 많이 먹고요. 술고래. 술고래라면 안 되세요? 네. 아, 들었어요 가끔. 예, 고래 닮으셨어요, 실제로. 색깔도 오늘 돌고래 같이 입고 오셨어요. 이종범 작가는 네? 저기 닮았어요. 누구요? 혹시 혹성 탈출이라고 봤습니까? 자, 누군지 딱 아는구나. 제가 시죠. 그렇죠. 제가 주로 많이 듣는 게 이제 침팬지랑 네. 고릴라, 이게 오랑우탄. 그렇군요. 일단 이족 보행하는 쪽인데요. 그래도 시저는 잘생겼잖아요. 아, 잘생겼다고 주인공이죠? 하면은 네. 침팬지랑 비교하면 안 되죠. 이종범 작가는 사람인데 아, 훨씬 그리고 잘생겼어요. 혹성 근데, 탈출의 시저는 네. 카리스마도 있고요. 아, 그걸 닮았다는 거야. 아, 그래요? 리더십. 아, 그래요? 예, 집단을 아우르고 이 사람들을 다 끌고 가는 리더십. 되게 좋은 쪽으로 해석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돌고래와 같이 침팬지네요. 우리끼리 이거 그냥 공도동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좀 좋은 거 할까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예. 자, 오늘 말이죠. 혹성 탈출 시저보다 더 멋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실 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연자 두 분 어떤 분들인지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저는 그냥 궁금한데요. 시작하기 전에 네. 우리가 그 박물관이 살아있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그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뭐 이렇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되게 재밌게 봤는데요. 네. 그냥 이게 공룡이나 이런 화석 생물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딱 보면요. 네. 그런 거에 많이 신경 쓰거든요. 약간 그러니까요. 티라노사우루스의 머리가 좀 약간 잘못됐다. 구멍수가 저게 아닌데, 혹은 포스터에 티라노사우루스 앞발가락이 세 개로 나왔는데 실제로는 두 개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약간 그런 게 거슬리긴 합니다만. 그런 게 보이겠군요. 예, 근데 그런 거 웬만하면 잘 얘기를 안 하죠. 사람들이 떠나가더라고요. 떠나가요, 사람들이. 네,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난 영화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무슨 공룡 얘기만 하다가. 혹시 관장님 없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직업병 같은 건 사실 별로 없으세요? 없고요. 예. 네. 아까 박물관은 살아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네. 정말 멋지잖아요. 박물관에서 하룻밤을 지낸다는 걸. 그 네?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관점이 좀 이상한데요? 이거 실제로 박물관에서 텐트를 치고 가족이 모여서 공룡 아래서 잠을 자죠. 우리 멋진 경험이잖아요. 아, 그런 게 있어요? 예, 못 해보셨죠? 박물관에서. 죠 예. 저는 아직 결혼도 못 해봤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박물관의 꽃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서 충분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어떤 강연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자,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보여주시죠. 인류 진화의 페이스메이커는 공룡이다? 야, 이거 좀 주제가 좀 추상적이라는 생각도 들면서 조금은 거시적이라는 생각,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그런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페이스메이커라는.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면 이제 여기 계신 방청객도 아실 거고 시청자분들도 아실 텐데 보통 달리기, 그것도 네네. 중장거리 때 그 주인공이죠. 주인공이 최대한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도록 옆에서 맞춰주는 사람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걸 이제 우리가 페이스메이커라고 예, 같이 하는데. 뛰는 사람이군요. 그렇죠. 페이스메이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본인은 본인의 힘을 다 소진하고 나면 이제 빠지죠. 뒤처지게 되고 앞에 있는 그 주인공이 마지막에 이제 스퍼트를 해가지고 좋은 기록을 내게 하는 게 이제 페이스메이커인데. 사실 뭐 어떻게 라이벌이라고도 볼 네. 수가 있겠네요.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축구팀도 그렇고 네. 뭐 만화가들도 그렇고 다 라이벌 관계가 있는데 네. 라이벌 덕분에 사실은 더 잘하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라이벌이나 페이스메이커랑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축구하면 레알 마드리드, 하고 FC 바르셀로나인가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뭐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페이스메이커라고도 할 수 있고 라이벌 관계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가 윈윈할 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자, 이제 박신영 연구원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의 인류가 이만큼 발전을 한 것은 공룡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뜻입니까? 뭐 어떻게 큰 의미로 보면은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긴 받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뭐 사람뿐만 아니라 일단 공룡이 살았던 시기에는 사람은 없었고요. 네. 사람의 조상벌이 되는 포유류들이 살았는데 그런 포유류들이 지금 오늘날 현재 지구를 지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해부학적 특징들이 있죠. 네, 그런 네. 것들을 공룡 시대 때 다 획득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룡의 지배
포유류와 멸종이 있었기에 네. 오늘날의 포유류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정모 원장님은 오늘 어떤 내용으로 강연해 주실 건가요? 네, 저는 그 공룡이 네. 그 포유류의 진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주제의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이정모 원장님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포유류를 진화시킨 공룡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89년에요. 미국의 멕시코주에서 어떤 동물의 똥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그 똥 화석을 막 긁어보니까 저 그림에서 보는 길이 1cm쯤 되는 어떤 얼굴 화석이 나온 거예요. 저 화석의 주인공은 아델로 바실레우스라고 하는 포유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억 2천만 년 전의 일이었고요. 그다음 트라이아스기 후기라고 하죠. 이 아델로 바실레우스의 모습은 아마 이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쥐처럼 생겼습니다. 길이도 한 10cm밖에 되지 않았죠. 그 아델로 바실레우스가 좀 편하게 살았냐? 그럴 수는 없었죠. 저 아델로 바실레우스가 살 때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파충류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뭐 피토사우루스라고 하는데요. 길이가 한 10m쯤 됐어요. 그러니까 10m라면 사실 어마어마한 크기죠. 지금 10m짜리 동물들은 이제 바다에 있는 고래가 아니면 이제 보기가 어려운 거니까요. 피토사우루스에게 아델로 바실레우스는 그냥 한 입거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포유류는 상당히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뭡니까? 또 더 강한 강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공룡이죠. 지금부터 한 2억 2천만 년 전의 일입니다. 코엘로피시스인데요. 첫 번째 공룡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의 첫 번째 공룡쯤 되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상식과 많이 어긋날 거예요. 아니 공룡하고 포유류하고 같이 있었어 하는 거죠. 우리가 알기로는 공룡이 다 멸종한 다음에 포유류가 시작했던 거 아닌가 하는 거였었는데 오늘 그게 아닌 것을 전제로 합니다. 공룡과 포유류는 거의 같은 시기에 생겼던 겁니다. 공룡이 처음 생길 때, 포유류가 생길 때의 지구 모습이 저랬습니다. 지구에 있는 대륙들이 다 모여가지고 판게아라는 초대륙을 이루고 있었죠. 원래 생명들이 살기 좋은 곳은 해안가입니다. 해안가가 기후가 좋거든요. 근데 워낙에 해안가였던 것이 뭐로 변합니까? 내륙 한가운데로 변해요. 그러니까 지구가 사막이 되고 더워집니다. 그러니까 살기 어려웠죠. 특히 양서류하고 파충류에게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거기다가요, 산소 농도가 갑자기 훅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공룡이 처음 생길 때가 트라이아스기 후기인데요. 그래프에서 보시면 바로 직전에는 지금 대기 산소 농도가 21%거든요. 한 30%까지 높아졌다가 한 11%까지 떨어져요. 대기 산소 농도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30%에 적응했던 생명들은 살기 어려운 시절이죠. 전혀 다른 시절에 생긴 게 바로 공룡과 그러니까 포유류인 것입니다. 그래서 7천만 년이 지났습니다. 네, 라올레스테스라고 하는 또 다른 포유류예요. 아까 봤던 포유류와 지금 봤던 포유류가 다르게 보이십니까? 그냥 똑같은 쥐로밖에 보이지 않죠. 하지만요, 라올레스테스는 아주 몸에 커다란 혁신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턱입니다. 턱이 한 개의 뼈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턱이 여러 개의 뼈로 되어 있었거든요. 턱이 한 개의 뼈가 딱 됐습니다. 이게 여러 개의 뼈가 합쳐져서 한 개의 뼈가 된 게 아니라 여기 앞에 있던 뼈가 점점 자라서 뒤까지 자란 거예요. 뒤에 있던 뼈는 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귀에 들어가서 만치뼈와 모루뼈가 된 거죠. 고막에서 통해 들려온 소리가 더 증폭됐습니다. 귀가 엄청나게 좋아져가지고 옛날에는 들을 수 없던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 모든 동물들은 시각적인 정보만 해석했는데 귀로도 많은 정보를 얻게 될 수 있었던 거죠.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포유류가 밤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걸 말합니다. 깜깜한 세계예요. 근데 밤은요, 파충류들이 막 열심히 다니지는 않지만 아주 혹독한 환경이었습니다. 추워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소리는 잘 들리는데 소리만 들린다고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약한 빛에서 반응할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됐고 어둠 속에서 찾아갈 수 있게 똑똑한 머리를 가져야 되죠. 두뇌가 커졌습니다. 몸에 털도 얻었어야 했어요. 그리고 또 이때 포유류는 기가 막힌 장치를 하나 더 발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새끼를 낳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알을 낳았었거든요. 새끼를 뱃속에 딱 갖고 있으면 어떡해요? 안전하잖아요, 일단 새끼가. 알을 누가 훔쳐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새끼도 갖고 있고 또 결정적으로는 한 세대가 되게 짧았습니다. 몇 달만 되면 후손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공룡들은 뭐 수십 년씩 걸렸거든요. 빨리빨리 새끼를 낳다 보니까 어떻게 세대가 빨라지고 돌연변이가 자꾸 축적될 수 있겠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커다란 소행성이 붙었습니다. 길이가 10km도 넘었어요. 소행성이 딱 땅에 닿았을 때 바닥은 땅에 닿지만 꼭대기는 에베레스트보다 더 높은 엄청난 소행성이죠. 이때 기후가 변하고 모든 동물들, 그러니까 고양이보다 커다란 모든 동물들은 싹 사라지고 맙니다. 근데 그 당시에 주먹만한 크기로 살아남아 있었던 포유류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공룡이 멸종한 거는 미련하게 몸집을 키워서가 아니라요. 갑자기 환경이 너무 변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밤의 세계에 적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포유류는 공룡을 피해서 밤의 세계에 적응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 그 위기에 5번째 대멸종이라고 하잖아요. 백악기가 끝날 때 덕분에 살아난 겁니다. 만약에 공룡이 우리에게 그 포유류에게 위협적이지 않았다면 포유류들은 그런 장치를 발명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밤의 세계로 진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포유류들도 같이 사라지고 말았겠죠. 그렇다면 우리 인류도 지금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공룡이 있었기에 포유류가 가진 장치였던 것입니다. 예,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정모 관장님의 강연을 제가 들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그 천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천적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피할까 궁리하다 보니까 환경에 적응하게 되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자, 일단 이정모 관장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증,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저희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나와 주시죠. 여기 마이크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사는 허유진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일단 그 이정모 원장님께 네. 궁금증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봤었는데 공룡에 털이 있었다는 그런 사실 연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사실인가 해서 질문하러 나왔습니다. 공룡에 털이 있었다. 포유류는 아까 털이 있었다고 예. 말씀하셨는데, 예, 어떻습니까? 그 작은 공룡들은요, 네. 다 털이 있었을 겁니다. 아, 작은 공룡. 작은 공룡 다 털이 있었고 커다란 공룡도 네.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에는 털이 많았고요. 네. 그 성인이라기보다는 성체가 된 다음에도 네. 상당히 많은 털을 가지고 있었죠. 네. 털은 여러 가지 쓸모가 있었습니다. 뭐 체온을 보존할 때도 있지만 네. 잘난 척하기 위해서 뭔가 멋있게 장식을 하는 거죠. 저 암컷이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데로 많이 쓰이는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으면 뭐 이렇게 스타일을 바꿀 수가 구분하기도 없잖아요. 좀 어렵고.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네. 뼈를 발굴해서 그 뼈 모양을 딱 전시해 놓은 걸 보고 네. 그걸 바탕으로 복원을 하면 모양은 좀 나올 수 있지만 아무래도 뭐 연골 조직이나 지방, 털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털 자체가 남아 있는 건 아니고 털이 뭐 화석으로 남는 건 아니고 털의 자국이 이제 흔적 화석으로 남아 있죠. 그럼 기존에는 그걸 발견하지 못했던 건가요? 예, 나중에 이제 화석이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네. 그런 게 많이 보이는 거죠. 자, 포유류의 진화하는 모습을 이정모 관장님의 강연을 통해 살펴봤는데, 예, 공룡은 어떤 모습으로 진화를 했는지가 이제 저희가 좀 궁금해집니다. 박영규 의원께 여쭤볼게요. 공룡의 진화에 포유류가 영향을 준 부분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네. 예, 그 공룡의 진화에 포유류가 그러니까 포유류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포유류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네. 약간 일단 제가 강연을 준비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답답하시군요. 네, 답답하니까 나가서 본격적으로 해주시겠다. 미리 스포일러를 얘기하고 하기는 좀 그래가지고요. 아, 그렇군요. 맛배기로만 딱 해주면 또 이게 사람들이 궁금해 이럴 수도 있는데. 네, 그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진영 연구원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강연은요, 공룡을 진화시킨 포유류라는 강연입니다. 자, 공룡을 진화시킨 포유류라 좀 제목이 좀 이상하죠, 그죠?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이게 지금 6,600만 년 전에 살았던 공룡과 포유류를 비교해 놓은 슬라이드거든요. 예, 옆에 조그맣게 보이는 게 그때 당시 살았던 포유류거든요. 근데 그 포유류가 크기가 여러분이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만 합니다. 옆에 있는 티라노사우루스는요, 시내버스 2대를 이음만한 그런 크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조그만 포유류가 공룡에 진화하는데 영향을 미쳤을까? 자, 아까 이종모 관장님께서는 아까 2억 한 5천만 년 전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셨죠. 저는 더 오래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억 년 전. 예, 상상이 안 되시죠? 공룡과 포유류가 등장하기 훨씬 이전의 시대인데요. 제 이야기는 그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3억 년 전에 맨 위에 있는 것이 공룡의 조상이고요. 아래에 있는 것이 포유류의 조상입니다.
비슷하게 생겼죠. 사실 똑같은 동물이에요. 네, 똑같은 동물입니다. 현재 화석 기록에 의하면요, 공룡을 포함하고 있는 파충류와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포유류는요, 약 3억 년 전에 공통 조상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공통 조상은 어떤 동물이었을까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요. 생긴 거는 약간 좀 도마뱀스럽죠. 근데 파충류도 아니고요, 당연 포유류도 아닙니다. 이 동물은 그 원시 양막 동물이라고 하고 있는 그런 되게 이상한 생명체인데요. 이렇게 생긴 원시 양막 동물이 어쩌다가 서로 완전히 다르게 생긴 공룡이 되고 또 포유류가 됐을까요? 그 해답은 이들이 그때 당시에 먹었던 음식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먹었습니다. 큰 벌레들입니다. 벌레들이 많이 살았는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저렇게 비둘기만한 뭐 잠자리라든지 신발만한 바퀴벌레, 그리고 소형 자동차만한 노래기, 이런 것들이 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 조상들이 먹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먹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런 것들은 굉장히 딱딱한 껍질로 덮여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상인 원시 양막 동물들은요, 강력한 턱을 진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강한 턱을 진화시키기 위해서는 큰 턱 근육이 필요한데, 턱 근육은요, 턱 아래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머리뼈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머리 안쪽에 또 뭐가 있죠? 뇌가 있어요. 잘 물기 위해서 큰 턱 근육을 발달시키면은 이 안에 뇌가 쪼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잘 먹기 위해서 턱을 진화시켰다가 머리 아픈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양막 동물 중에 어떤 애들은 한 솔루션을 찾게 됐는데, 그게 하나가 뭐냐면은 눈 뒤에 구멍을 하나 뚫는 겁니다. 그래서 눈 뒤에 구멍을 뚫음으로써 근육이 뇌를 조이지 않고 이쪽으로 하고 튀어나올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눈 뒤에 구멍이 하나 있는 친구들을 단공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단공류들의 후손들이 포유류고요. 사람의 해골을 봐도 눈 뒤에 구멍이 하나 나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 단공류를 따라하게 되는 친구들이 생겼거든요. 그 친구들 중 하나가 바로 이 친구입니다. 예, 이국류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그냥 따라하기 좀 창피했는지 구멍을 2개나 뚫었어요. 예, 단공류보다 좀 더 큰 턱 근육을 가질 수가 있었거든요. 이 친구의 후손들이 그 공룡이라든지 뭐 오늘날의 악어, 이구아나를 포함하고 있는 파충류입니다. 자, 단공류와 이국류는 처음에 이렇게 눈 뒤에 구멍을 발달시킨 이유가 밥을 잘 먹기 위해서인데요. 이때부터 서로 완전히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자, 위에 보이는 게 단공류고요. 단공류는 눈 뒤에 큰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하나 큰 게 있어가지고요. 근육이 막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고, 턱 관절도 굉장히 유연했어요. 그래서 턱을 그 앞뒤 좌우로 막 이렇게 잘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밥 먹을 때 턱 잘 움직이죠? 그래가지고 턱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는 한 입에 다양한 종류의 이빨을 가질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처음으로 앞니, 송곳니, 어금니가 발달되기 시작했고요. 반면 이국류는요, 구멍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뼈들이 너무 많아요. 막 걸리적거리죠. 그리고 턱 관절도 그렇게 유연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턱을 아래 위로밖에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빨도 한 가지씩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먹이가 제한적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누가 번성을 했느냐? 당연히 위에 있는 친구가 잘 번성을 했겠죠. 잘 먹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한 몇 천만 년 동안은 위에 단공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진화를 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거를 먹고 다양하게 진화를 했는데, 반면에 이국류들은요, 굉장히 제한적인 음식만을 먹고 이들의 그 그늘에 가려져서 완전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도망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일부 이국류들은요, 긴 다리를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2 뒷다리로 뛸 수 있는 능력까지 얻게 됩니다. 얘네들이 바로 공룡의 조상입니다. 그러다 한 2억 5천만 년 전에 엄청난 큰 대멸종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지구상의 한 90% 이상의 생물체들이 이때 절멸을 합니다. 이때 이 공룡 조상들이 피해 다니던 단공류들이 거의 다 멸종을 했어요. 자, 공룡의 조상은요, 그동안 쫓기던 생활에 익숙해진 몸, 그러니까 되게 발달된 뒷다리와 몸 구조를 갖고 있어가지고 금방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뻗어나갈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공룡의 시대가 열리게 됐고요. 반면 단공류는요, 원시 포유류가 됐죠. 이 친구들은 딱히 뭐 준비한 게 별로 없었어요. 뭐 다양한 이빨 외에는 뭐 준비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룡의 간식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죠.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그 박영구 의원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아까 관장님의 강연과 두 강연이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좀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그러면은 포유류가 공룡의 진화에 좀 도움을 준 거고 그 이후에는 공룡이 포유류의 진화에 도움을 준 거고 뭐 이렇게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듣다 보니까 과연 누가 더 도움을 많이 준 거야? 누구 손해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거기 1억 동안의 이야기죠. 근데 너무 쉽게 얘기하셔가지고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나 오늘 턱이 요랬는데 다음날 턱이 길어지고 뒤에 구멍이 생기고 이런 걸로 생각이 돼요. 저 아까 들어보다가 제 턱을 이렇게 앞뒤적으로 움직여봤어요. 하시는 많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빨이 여러 개구나 이런 거 네. 처음 들었고요. 구멍이 하나 게 중요한 겁니다. 예, 저 그 구멍의 개수로 파충류와 포유류를 가르는 기준을 오늘 처음 들었어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의견이 있으시거나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서 좀 표해 주시죠. 저 손 드신 분 일단 저희가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나와 주시죠.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대학생 정유정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러니까 원래 공룡은 냉혈 동물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은 공룡이 포유류처럼 온열 동물이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그게 약간 뭐라 하지? 냉혈 동물, 온열 동물이라는 표현은요. 네. 좀 약간 오래된 표현이긴 해요. 아, 지금 안 씁니까?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하고 있죠. 아, 그럼 그러니까는요. 저분이 약간 올드한 질문을 지금. 근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고 있는 것 중 하나인데요. 예, 그걸 좀 명확하게 좀 짚어주세요, 지금. 예, 보통 이제 처음에 냉혈 동물이라고 하면은 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 뱀은 냉혈 동물이니까 만지면 되게 차가울 거야. 아, 저 사람 뭐 강아지는 온열 동물이니까 만지면은 따뜻할 거야.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는데 네. 세상에 피가 차갑고 피가 따뜻한 동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냉혈 동물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변온 동물인데요. 그 피의 온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애들을 변온 동물. 변온 동물이라고 하고요. 네. 이 친구들은요. 웬만하면 피를 따뜻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렇죠. 뭐 그래서 광합성을 한다든지. 광합성을 하다가 너무 올라가면은 이렇게 그늘에 들어가가지고 식히기도 하고 아, 반면에 이제 온열 동물 사실 이제 네. 항온 동물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이 친- 인간. 예, 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뭐 아까 공룡 얘기하셨는데 네. 공룡이 과연 변온 동물인지 항온 동물인지에 대한 네. 얘기는 사실 수십 년 전부터 계속 나온 얘기긴 한데 아직 결론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으십니까? 과학자들마다 다르거든요. 박 연구원님은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으세요? 저는 사실을요. 예. 제 3의 뭐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예요? 그러니까는 그날 기분에 따라 중온성이라고 해가지고요. 아. 실제로 이제 학계에 이렇게 언급은 됐던 가설이긴 한데, 네네. 그러니까는 변온 동물도 아니고 항온 동물도 아닌 그 중간 단계 어디에 속하는 중온성이다. 그런 동물의 애가 있나요, 현재?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긴 한데요. 근데 분명히 이제 진화 과정 상에서는 네. 그 변온에서 항온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있었을 텐데, 예. 공룡이 파충류이긴 하지만 나중에 또 이제 많이 진화된 공룡들이 이제 새가 되거든요. 새는 항온 동물이에요. 아 그러네요 진짜. 예. 그러네요. 그럼 그 중간에 뭐 해당되는 그것이 있었을 텐데, 네네. 그럼 공룡이 아마 그 중간에 해당되는 건 중온성이지 않았을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강연을 들으면서 어쨌거나 점점 더 궁금한 점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공룡과 인류에 관한 재미있는 강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매진. 결국에 이런 새로운 소재가 등장하게 되면 인류의 삶 자체가 크게 변화하게 됩니다. 미래에는 우리 큰 TV도 100원에 만들 수 있는 이 기술이 바로 인쇄전자 기술입니다.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네, 전달해주고 싶은데 이게 그게 가는 거예요? 가죠. 창조적인 미래를 만드는 지식강연 이매진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분은 공룡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니까 이종범 작가와 저를 만약에 공룡에 비유한다면 어떤 공룡을 닮았다고 말씀해 주실 수가 있나요? 한 분 한 분 상상력을 좀 저희가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아나운서님은 네. 프로토케라토스
공룡이에요. 처음 듣는데요? 뭔지 모르니까 말할 수가 없죠. 프로토케라톱스가 예. 백악기 시대의 멋진 공룡입니다. 네네. 벨로키랍토르랑 같이 살았던데요. 네. 약간 큰 돼지? 아니, 크기가. 큰 돼지? 크기가 큰 돼지. 아, 난 지금 충격 먹은 순간. 초식 공룡이에요. 몽골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돼지처럼 생긴 건 아니죠? 아니고요. 크기가 크기가 그 정도 된다는 얘기죠. 예. 근데 얼굴 되게 푸근하고 그냥 예. 온화하게 많이 생겼고요. 예. 많이 잡아먹히나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또 멋지는데 몽골에서 멋진 화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벨로키랍토르가 왜 쥐라기 월드에 보면 우리 아들의 날 막 분비시키는 못된 공룡이 있잖아요. 예. 쌍난 공룡. 예. 근데 그 벨로키랍토르가 발톱으로 이게 목덤을 꽉 찔러요. 예. 프로토케랍토스에. 예. 근데 프로토케랍스가 쓰러지는 게 아니라 예. 그 와중에도 벨로키랍토르의 날개처럼 생긴 앞발을 예. 꽉 뭅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혼자 지지 않죠. 근데 그때 모래 폭풍이 불어서 같이 싹 가라앉아가지고 예. 이거 화석으로 남아 있어요. 아, 두 마리가 싸우다가 그쵸. 싸우다 죽었군요. 그러니까 프로토케랍토스가 되게 온화하고 그 만만해 보이긴 하지만 예. 사실은 화가 나면 되게 무섭군요. 그 외유내강형 뭐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런 그 느낌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예. 제가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잖아요? 화나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화나면 다 무서운데요. 근데 왜 느낌이 화를 내기 전에도 이 사람 이분은 되게 온화한 분이지만 속에는 딱 옹골찬 게 있다 그런 느낌이 딱 들었습니다. 좋은 해석인 거죠? 아, 그럼요. 좋은 거. 자, 아, 그러면 좋네요. 박영구 의원께서 우리 이종범 작가를 공룡에 비유한다면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아까보다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네네. 가만히 계실 때 입이 좀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중 나가는 입이에요, 제가. 그 공룡 중에 에드몬토사우루스라는 게 있는데요. 에드몬토사우루스? 오리주둥이 공룡입니다. 아, 네. 생각만 해도 웃겨요. 근데 많이 잡아먹힐 것 같은 이름인데요? 아니 그렇게 만만한 물론 이제 티라노사우루스의 주된 먹잇감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만만한 상대는 아니었어요. 전 키가 커서 뭐 브라키오사우루스 이런 거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또 이 구강 구조로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오리도 좀 닮았다. 아 그래요? 네. 옆에서 보면 비슷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생긴 공룡이에요. 아 그래요? 예. 좋은 걸로 잘생긴 하겠습니다. 공룡이래요. 그 공룡 유치하다. 얘기하면 네. 약간 아이가 되는 게 있어요, 네, 확실히. 그러니까 아이들. 재밌어요. 그리고 예. 자,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인간 대 공룡. 끝나지 않은 지구 쟁탈전. 끝나지 않았다. 공룡은 우리는 멸종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지구 쟁탈전이 끝나지 않은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룡이 지금도 살아 있거든요. 예? 공룡은 지금도 살아 있어서 우리의 안주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대한민국에는 사람 수보다 더 많은 공룡이 살아 아니 있어요. 안주거리는 이해가 돼요. 공룡 얘기하면서 술 마실 수 있으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새가 사실은 그냥 공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룡이 새는 아니지만 새는 공룡이에요. 지금의 그 과학적인 분류법에 따르면. 그럼 아까 익룡이라는 게 혹시 아니요, 익룡은 익룡하고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어쨌거나 예전에 공룡이 변해서 새가 됐다. 공룡이 변해서 새가 됐냐? 그것도 약간 표현이 모호한데 새는 공룡이에요. 그러니까 수수께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익룡과 새는 다르고 그러니까 공룡이 공룡이 변해서 변해서 새가 새가 된 것도 아닌데 아니고. 새는 공룡이고 그죠? 그러니까 익룡은 공룡도 아니고 새도 아닌. 그러면 뭐 그거. 때문에 얘를 공룡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그러니까 공룡이란 건 중생대에 살았고 예. 육상에 살았으면서 다리가 아래에 있고 뭐 이런 예, 특징을 예. 가진 파충류인데 예. 익룡은 하늘을 날아다녔잖아요. 예. 이런 건 공룡이 아니에요. 바닷속에 살았던 것도 공룡이 아니고 예. 일단 공룡은 땅에 살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의 새는 지금 새는 일단 이제 그때는 땅에 살았죠. 그 당시에 땅에 살다가 나중에 비행 기술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해부학적인 구조나 이런 것들이 보면 새는 공룡이다고 이야기하면 딱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관련성이 있다는 거는 뭐 확실하네요. 네. 그러니까 공룡은 공룡 새가 고기 맛이 궁금하다 그러면 집에 가서 치킨을 드시면 돼요. 그게 공룡 맛이군요. 우리 강연을 듣고 어떤 분이 치맥 드시다가 나는 지금 공룡을 시켜서 먹고 있어 이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과학적이네 이렇게. 과학적이야. 과학적인 그래, 너 말이군요. 지금 공룡을 먹고 있어. 이거는 이매진을 시청하신 분들만 통하는 얘기로. 서로를 확인하는 방식이군요. 그러니까 이매진 봤구나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자,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또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연구원님의 강연을 이번엔 들어볼 텐데요. 제목이 보니까 공룡은 멸종하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이번엔 준비를 해주셨네요. 예. 자, 다시 한번 박 연구원님의 강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보통 이제 공룡하면 멸종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책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공룡 멸종설 해가지고 쭉 나열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학계에 지금까지 보고된 공룡 멸종설은요 100가지 이상이 되고요. 그중에 뭐 화산 폭발에 의해 가지고 기후가 변화해서 공룡이 멸종했다는 설, 혹은 뭐 초신성이 폭발해가지고 공룡이 멸종했다는 설, 뭐 되게 황당한 것도 있습니다. 공룡들이 방귀를 많이 껴가지고 질식해서 죽었다는 설도 있고요. 공룡들이 변비에 걸려가지고 죽었다는 가설도 있고요. 공룡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멸종을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이 가장 많이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가설은요, 운석 충돌설입니다. 예. 실제로 6,600만 년 전에 거대한 운석이 지구상에 떨어졌다는 증거는 세계 곳곳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중에 몇 가지는 이제 중생대와 신생대층 사이에 있는 얇은 점토층이 있는데요. 요거를 끌고 모아서 분석을 해보니까는 운석에서 많이 나오는 그 이리듐이라고 하는 금속 원소가 대량으로 검출이 됐고요. 또 멕시코에 6,600만 년 전에 떨어진 운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로 추정되는 거대한 분화구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공룡이 모두 운석에 의해서 멸종을 했을까요? 자, 1969년에 미국 예일대학의 존 오스트롬 교수님이 새로운 공룡을 학계에 보고를 했는데요. 그 공룡이 뭐냐면은 데이노니쿠스라고 하는 조그만 육식공룡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공룡으로 치면 조그맣긴 하지만 사실은 골든 리트리버만한 크기고요. 오스트롬 교수가 이 데이노니쿠스를 연구하다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공룡의 손목뼈였어요. 예, 손목뼈가 반달 모양이었는데 이 반달 모양의 손목뼈가 시조새와 오늘날 살아있는 새의 것과 똑같았어요. 새들이 이 반달 모양의 손목뼈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손목뼈가 반달 모양이어가지고 이 날개를 접을 수 있게끔 이렇게 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새들이 날개를 이렇게 접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반달 모양의 손목뼈 때문입니다. 자, 현재까지 그 반달 모양 손목뼈가 확인된 동물이요, 데이노니쿠스와 뭐 일부 조그만 육식공룡 그리고 새뿐입니다. 그래서 오스트롬 교수는요, 데이노니쿠스와 같은 조그만 육식공룡에서 새가 진화한 게 아닐까 이렇게 가설을 세웁니다. 그리고 30년 후 전 세계에서 이제 다양한 깃털 공룡의 화석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맨 앞에 좌측 위에 있는 것처럼 조그만 이제 보온용 깃털로 덮여 있는 이렇게 작은 육식공룡이 발견되기도 했고요. 우측 위에 상단에 있는 이렇게 새의 깃털처럼 이렇게 긴 날개깃이 달린 나무에서 사는 육식공룡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놀랍게도 아주 덩치가 큰 육식공룡에게도 깃털의 흔적이 발견되면서 새가 육식공룡으로부터 진화를 했구나라는 게 이제 정설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새와 육식공룡의 사이에 그 관계가 재정립되면서 또 바뀐 게 뭐냐면은 공룡의 복원도거든요. 이 그림은 이제 1969년도 그 데이노니쿠스의 복원도인데요. 지금 데이노니쿠스를 이렇게 복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와 같이 이런 깃털로 덮인 모습으로 복원을 하고 있고요. 또 요즘에는 새를 공룡의 한 분류군으로 포함시키려는 학자들의 움직임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옆에 보면 트리케라톱스와 디플로도쿠스라는 목긴 공룡이 있고요. 옆에 매가 있죠. 저 세 동물을 다 묶어서 공룡이라 부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트리케라톱스랑 티라노사우루스랑 뭐 닭이랑 비둘기가 공룡이 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는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다른 분류군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포유류인데요. 코끼리, 박쥐, 사람 이런 친구들은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근데 모두 공유하는 해부학적 특징들이 있고 모두 친척관계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묶어서 포유류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럼 트리케라톱스, 뭐 티라노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펭귄, 닭, 비둘기, 타조, 벌새, 화식조 다 묶어서 공룡이라고 부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공룡은 멸종하지 않았어요. 네, 실제로 학계에서도 공룡이 멸종했다는 표현은 안 쓰고요. 공룡은 위멸종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가짜로 멸종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 현재 살아있는 현재 학계에 보고된 새 종류만 하더라도 한 10,000 종류 이상이 지금 학계에 보고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룡의 시대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에 의해 가지고 일어난 이런 다양한 환경 문제 때문에 현재 살아있는 조류의 한 30%가 21세기 안에 멸종이 될 수 있다는 아주 슬픈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6,600만 년 전 운석 충돌에도 살아남은 공룡이 이러다가 사람에 의해 가지고 멸종하는 게 아닐까, 약간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치킨을 드실 때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론이 재밌네요.
네, 치킨을 먹을 때 공룡 문제를 좀 생각해보자 이렇게 결론해 주셨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네. 게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었네요. 네. 닭과 비슷하다라고 얘기했던 게. 예. 그리고 펭귄 얘기도 아까 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얘기들이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고생물 학회나 예. 이런 데에서 인정을 하고 다 공유하고 있는 내용인가요? 반대하시는 분이 몇 분 있는데요. 예. 그래봤자 학계에 한 5명밖에 안 됩니다. 아 나머지는 다 인정. 다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인정하는 분위기라서요. 5년 정도 있으면 교과서도 다 바뀌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네. 사실 과거에 주라기 공룡 그 시대를 그렸던 영화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나온 영화도 있고 네. 보게 되면 그 원작에서는 이제 호박에서 유전자를 뽑는단 말이죠. 맞아요, 그게 맞아요, 맞아요. 저 어렸을 때 소설에서 보고 참 놀라웠단 말이죠. 근데 그 유전자를 뽑는 기술을 갖고 있으면 다시 공룡을 그렇게 실제로 복원하는 게 가능한가요? 사실 호박 안에 모기에서 추출한 피를 가지고 공룡을 복원하는 거는요. 네. 불가능합니다. 아, 왜 그러냐면요. 일단 가장 오래된 모기가 주라기 공원 보면은 뭐 다양한 공룡들이 나오거든요. 예, 예. 브라키오사우루스라든지 스테고사우루스 이런 공룡들이 나오는데 가장 오래된 모기가 이 공룡들보다 더 이후에 등장했고요. 아 시기가 안 맞는군요. 예, 시기도 안 맞는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모기들이 일단 모기 안에 DNA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1000만 년 이상 보존돼 있기가 힘들어요. 네네네. 예. 그리고 남아 있다 하더라도요. 과연 그 모기가 죽기 전에 공룡 몇 마리의 피를 빨아먹었느냐 아. 섞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모기는 꼭 임신한 암컷 모기여야지만 피를 빨아먹거든요. 네. 그리고 평소에는 과즙을 많이 먹습니다. 과즙이요. 예, 과즙 뭐 이렇게 모기가요. 예, 과즙을 주로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그 모기 뱃속에 있는 거 아무거나 뽑아가지고 복원을 하면은 공룡보다는 과일이나. 아마 과일이나 뭐 나무 이런 것들이 막 나올 거예요. 주라기 공원이 되게 많은 아이들에게 헛된 희망을 심어줬던 소설이었는데 네. 올해 온 저 3명의 아이들도 앞으로 네. 공룡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볼 수 있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볼수 있습니다. 옛날의 공룡을. 그러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하려고 합니다. 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장님의 마지막 강연 기대가 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공룡이 부활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방금 박지정 선생님이 말씀했듯이 저렇게 호박 속에 있는 뭐 모기 속에서 DNA를 뽑아내서 공룡을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건 이제 뭐 우리는 이매진 청취자라면 다 아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저기 왼쪽이 파충류의 두개골이고 오른쪽이 새의 두개골이에요.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많이 다르기도 하죠. 새는 또 머리가 더 크고 이빨도 없고 또 눈도 더 크죠.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과학자들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닭이에요. 오른쪽은 악어입니다. 근데 닭의 배아를 발생시키는 과정에 유전자를 조작을 했더니요. 그 중간에 있는 머리가 나온 거예요. 보면 분명히 닭이었는데 왼쪽처럼 부리가 뾰족하지 않고 앞에 둥글게 나왔고 또 앞도 악어처럼 갈라져 있잖아요. 저건 뭘 이야기하냐면 새에게는 파충류의 턱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이야기했듯이 새는 공룡이기 때문이죠. 사람하고 침팬지하고 DNA가 98.2%가 똑같다 그래요. 그런데 침팬지와 사람은 완전히 다르게 생겼잖아요. 어떤 유전자를 켜고 어떤 유전자를 껐냐의 차이입니다. 닭과 지금에 있는 새와 공룡도 마찬가지죠. 거의 같은 DNA를 갖고 있는데 환경에 따라서 어떤 유전자를 켰고 어떤 유전자를 껐냐의 차이거든요. 우리가 그것만 찾아서 다시 어떤 거 끄고 어떤 거 다시 켜낸다면 우리는 새에서 공룡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닭에서부터 저 티라노사우루스까지 아직까지는 상상 속의 일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지금 공룡을 만들어내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공룡을 정말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렇게 커다란 공룡이 막 다니고 있는 호숫가에 딸과 함께 산책하고 싶은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어요. 저 공룡은 무서운 육식 공룡이니까 그렇지 초식 공룡이 다를 거야? 그렇지 않아요. 자, 트리케라톱스가 지금까지 살아남았다 합시다. 초식 공룡입니다. 풀 먹고 써요. 그 트리케라톱스가 지금까지 살아남으면서 우리에게 젖을 만들어줬을까요? 젖 트리케라톱스 해가지고요. 아마 트리케라톱스가 살아있고 있었다면 우리 젖소가 먹을 풀마저 다 먹었을 겁니다. 공룡들이 길거리에 막 있다. 근데 저렇게 그림으로 있으면 전 좋죠. 신납니다.
다니기만 해도 공룡이 보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지금 공룡 실제로 살아있는 공룡이 있다. 그래서 뭐 홍수가 나가지고 그냥 그 홍수난 거리를 처벅처벅 걸어가고 있는데 커다란 그 용광류 공룡까지 같이 추적추적 걸어가고 있다. 정말 처량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또 저렇게 살아온 공룡들이 길거리에 있으면 어떻게 애들을 바깥에 내보내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룡들을 가지고 무슨 우리 고기를 만들겠다. 그 정육점에 뭐 이런 식의 그림을 해가지고 갈비 얼마 이렇게 팔까요? 굳이 저 노력이면 지금 살고 있는 동물들하고 같이 살아도 그걸 먹어도 되겠죠. 공룡을 애완용으로 키우기에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 작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는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6번째 대멸종기를 걷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이 생긴 다음부터 저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거든요. 저희 만해의 풀밭 위에서 식사라는 그림입니다. 사람이 뛰어난 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니라 지금 공룡이 지금까지 살고 있다 해서 저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닐 거예요. 뇌의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룡이요, 1억 5천만 년 동안이나 지구에 존재했습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원숭이라고 갈라선 게 700만 년이에요. 그러니까 700만 년을 다 쳐도 호모사피엔스 말고 옛날 인류까지 다 쳐봐야 700만 년밖에 안 되거든요. 저 파란 선은 공룡이 살았던 시대고 저 빨간 선이 인류가 살았던 시대예요. 아주 잠깐밖에 살지 못했던 인류가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던 공룡을 걱정해서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겠다는 건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공룡이 우리를 걱정해야지 우리가 왜 공룡을 걱정하겠어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동물이냐면요. 사람이 생긴 다음에 비로소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어떤 꽃도 아름답지 않았어요. 코끼리가 풀밭 위에서 아기 새들과 노는 장면을 봅시다. 우리는 아름답고 이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동물은 여태껏 지구상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동물에게는 먹잇감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자, 저 우주입니다. 은하수가 있죠. 저 은하수 사진을 보고서 우리는 우주가 아름답다고 이야기하고 우주가 정말 장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류가 탄생하기 전까지는 우주는 단 한 번도 아름답거나 장엄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떤 동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조금 더 존속해야 됩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주를 위해서도 그렇죠. 우리가 더 존속하기 위해서는 옛날에 1억 5천만 년이나 살았던 공룡을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생물들과 어떻게 더 조화롭게 더 살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원장님의 강연 공룡으로 시작했는데 결론은 인류학적이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다라고 이제 결론을 맺어주셨는데 아까 그 말이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최근에 사실 우리나라에 한 저수지에서 피라냐가 발견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막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식이 물고기다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피라냐 요 조그만 2마리, 3마리 나온 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 큰 육식 동물인 공룡이 다시 나타난다 그러면 정말 문제가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물고기에 그러니까요. 물이 없어서 네. 농사를 못 짓는 판에 그 저수지를 다 드러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한 돼지만한 네. 공룡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거죠. 이 집채만한 공룡이 다닌다. 그건 사실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 영화로서 소설로서 충분한 이야기죠. 자, 오늘 방청객 중에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의견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쪽으로 나와 주시죠. 생기네요. 전체적인 모습을 봐서는 고등학생 아니면 군인인데요. 군인 맞습니다. 아, 군인입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군인이 휴가 나와가지고 저희 프로에 어쩐 일로? 궁금해서 강연 신청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일단 본인 소개 좀 한번 해보세요. 저는 마포구 망원동에 살고 있는 장원준이라고 합니다. 네, 이 지적 호기심에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 파충류하고 포유류하고 같은 조상이라고 하였는데 네. 인간은 그러면 공룡하고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포유류하고 파충류하고 같은 조상에서 시작했는데 네. 파충류는 어떻게 돼서 그렇게 큰 크기를 가지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공룡하고 포유류하고 파충류하고 어떤 관계냐 네, 그랬잖아요. 사실 아주 친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파충류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파충류하고 포유류가 아주 먼 관계처럼 보이잖아요. 네.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한국 사람, 일본, 중국 사람 갖다가 네. 우리가 보기엔 구분이 되는데 유럽 사람이 보기엔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파충류와 포유류는요 아주
그 파충류와 포유류 그 차이만큼 달라요. 그래서 한 5억 년 전으로 돌아가면 한 개의 조상에서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동물과 달리 파충류, 포유류는 다 눈도 2개, 코 있고, 입 있고, 다리 있고, 뭐 딱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아마 외계인이 와서 본다면 저기 파충류, 포유류를 구분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아주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뭐 정감도 느끼고 공룡에 대해서 막 존경도 하고 때로는 그러잖아요. 네. 그 피카이아라고 하는 한 5억 4,300만 년 전에 그 동물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 등뼈가 있는 모든 동물들은 그 피카이아로서 비롯됐어요. 만약에 피카이아가 사라지고 말았다면 뭐 공룡이고 우리고 다 없었을 텐데 다행히 그 공통 조상들을 남겨놨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갈라진 건 뭐 불과 몇 억 년 전이고 5억 4,300만 년 전만 해도 우리는 네. 한 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기억하십니까? 아예 뭐 파충류는 네. 어떻게 뭐 이렇게 파충류 중에 공룡은 왜 이렇게 크게 자라는데 왜 포유류는 포유류 왜 그렇지 이렇게 않- 예. 약한 존재가 됐느냐 이제 이런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중생대 기간에 공룡이 지배하지 않고 포유류가 남았으면은 네. 포유류가 커졌을 수도 있어요. 정말요? 아, 결론적으로. 예, 환경이 그 공룡은 딱 그 맞는 시기에 지구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커진 거거든요. 그럼 그때 당시- 처음에는 공룡도 작았나요? 공룡도 굉장히 작았습니다. 처음에는. 처음에 등장한 공룡들이 보통 이 여기 있는 탁자인가요? 탁자보다 조금 더 작거든요. 오. 예. 그러면 그 크기에 관련된 진화적 요인이 뭔가요? 환경이? 뭐 그때 당시에 뭐 산소 농도라든지 아니면 뭐 그 동물이 어떤 걸 먹었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요. 그 동물이 나중에 뭐 그걸 영향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생식을 하는지에 따라서도 이 동물이 크게 자랄 수 있는지 자랄 수 없는지 이것도 다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굉장히 복잡한 문제긴 한데요. 제가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드릴 수 있는 대답은요. 공룡은 딱 적당한 좋은 시기에 딱 맞는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커질 수가 있었던 거고요. 포유류도 사실 뭐 이렇게 뭐 목긴 공룡처럼 이렇게 많이 크진 않았지만은 굉장히 큰 포유류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파라키라테리움이라는 뭐 포유류 종류가 있었는데 코뿔소의 한 친척벌 되는 동물이거든요. 근데 코에 뿔은 없고요. 한 크기가 티라노사우루스보다 조금 더 큽니다. 오. 네. 그래요. 네, 그것도 이제 근데 결국은 환경 변화 때문에 사라지게 됐죠. 사실 멀리 안 보더라도 고래가 있네요. 고래. 고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코끼리도 누가 그렇고 주도권을 가졌냐? 공룡과 포유류 같이 살았잖아요. 네. 그때 공룡이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에 그 공룡은 커지고 포유류들은 요만하게 숨어 지낸 거고 만약에 처음에 주도권을 포유류가 잡았다면 공룡들이 요만하게 있고 우리가 좀 훨씬 더 컸었겠죠. 그렇다면 그때는 왜 6,600만 년 전에 소행성이 붙였을 때 네. 공룡들은 살아남고 포유류들은 싹 멸종해서 우리는 존재하지 못했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여러 가지 가설이 지금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인류와 공룡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오히려 여기 계신 방청객보다 우리가 흥분해가지고 지금 예. 질문을 많이 드린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저 되게 특이한 포맷의 프로그램인 것 같고요. 네네. 그래서 되게 그 특이함 속에서 이제 낯설면서도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두 분 사회자분도 계시지만 또 좀 박진영 씨하고 남들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한 번도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해 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같이 술자리에서. 근데 같이 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들이 다 이야기도 잘 이어지고 네. 그래서 우리 좀 더 친해지고 손 한번 잡고 싶고 막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니 박용현 의원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예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예. 아무튼 오늘 두 분이 서로에 대해서 재발견하는 그런 시간도 된 것 같고요. 네네. 아무쪼록 이 재밌는 얘기, 우리가 보지 못했던 시대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연구를 통해서 또 앞으로 인류 발전에도 두 분이 크게 기여하시는 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두 분에게 여러분 큰 박수로 감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인공 두 분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결국에 이런 새로운 소재가 등장하게 되면 인류의 삶 자체가 크게 변화하게 됩니다. 미래에는 우리 큰 쓴 TV도 100원에 만들 수 있는 이 기술이 바로 인쇄전자 기술입니다. 센서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많은 냄새들을 우리가 디텍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방송을 할 때에도 흔히 지금은 영상이나 소리만 보내죠.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네. 우리 음식 하면 야 이거 진짜 전해드리고 싶은데 전달해주고 싶은데 이게 그게 가는 거예요? 하죠. 상상 안내자 이종범의 이미지.
매 순간 이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은 문화인류학에 굉장히 고전이 된 유명한 글 하나가 떠올랐어요. 호러스 마이너라는 사람이 썼던 인류학 관련 글 중에서 네. 나시르마 사람들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나시르마? 네, 나시르마라고 불리우는 어떤 종족에 대한 관찰기예요. 굉장히 신기하게 쓰여 있어요. 그 나시르마라는 곳에 있는 사람들의 일상에 대해서 관찰한 학자의 글인데요. 다 읽고 나면 사실 그 나시르마가 아메리카를 거꾸로 쓴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예. 즉 항상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마치 다른 문화권의 사람이 본 것처럼 글을 썼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저렇게 고생물이나 공룡, 진화에 대해 연구하시는 과학자분들을 만나뵈면 생물 종으로서의 어떤 겸손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오늘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환경 보호라거나 환경 운동 이런 것들은 사실 머나먼 곳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일이 아니라 일단 인간으로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이타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멋진 결론을 내셨는데 저는 아주 단순했어요. 오늘 네.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결혼해가지고 네. 내 후대의 내 아이는 나보단 좀 더 괜찮은 놈이 나왔으면 좋겠다. 아 진화적으로 너무 단순한가요?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과학은 참 못하겠구나라는 경이로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수억 년 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시대의 공룡을 그러니까요. 재현해내고 거기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고 그러니까요. 이게 가능한 게 과학이 그 아닌가. 당나귀랑 똑같다는 걸 어떻게 지금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과학의 예. 힘이죠. 자, 이렇게 저희는 과거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재미있는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더 풍부한 상상력과 함께 재미있는 강연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